그래서 지금 6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처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낀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혹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해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자기의 노후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케어 비용도 꽤 큽니다. 자녀가 취업을 잘 못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산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60대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요즘 노후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죠? 많이 나옵니다. 노후라고 하면 몇 세부터를 노후라고 해야 돼요? 뭐 보통 한 65세라고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요즘 지공거사라고 하는 그 나이. 예, 맞습니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은 보통 60세부터 뭐 이렇게 생각하는 너무 늦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를 60세부터 한다는 노후 건? 준비라는 것은 이제 인생 5를 시작하는 인생 시기 오, 예. 이렇게 보는 거고요. 준비는 뭐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요. 요즘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한 몇 세 정도 됩니까? 남녀가 다르겠지만. 예, 한 86세 뭐 이 정도 되는데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네. 예. 그러면 86세라고 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90세가 돌파가 될 것 같은데. 예. 그죠? 그러면 예. 60세부터 노후 준비, 노후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 보통 요즘 은퇴 나이가 60세 정도 되죠? 아닙니다. 정년이 60세이고요. 예. 은퇴하고 또 퇴직하고 좀 다른데요. 아, 개념을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은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물러나는 것. 네, 이제 내가 거의 일을 하지 않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주된 직장에서 퇴직한다는 것. 우리가 정년 개념으로 보는 네. 것. 그거는 보통 보면은 정년은 60세인데요. 대략 한 55세 전후. 그것도 네. 조금은 길어졌습니다. 보니까 정년이 60세 된 이후로 보통 한 매년 한 2, 3년 정도 길어진 것 같은데요. 네. 과거에 비해서 얕은 55세 전후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금 이제 저희들이 60대만 포커싱을 예, 한다면 이 노후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베이비부모 1세대들 남자들은 27세, 여성들은 25세에 취업을 예. 직장인을 시작한 분들이 커리어가 끝나는 시점이 예. 정상적인 법적인 끝이야 뭐 60세라고 하더라도 예. 55세 한다 그러면 적어도 30년은 근무를 하신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30년까지 잘 안 되고요. 예. 그게 이제 55세까지면은 그 정도 됩니다. 네. 사실은 그 정도 되는데요. 실제 이제 근무한 연수 보면은 그보다 좀 짧은 것 같고요. 예. 그게 이제 정확한 통계는 없습니다만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방금 계산하신 대로라면 그냥 수직 계산으로는 28년 정도 되고요. 네.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그 300클럽이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거든요. 300 300클럽이라는 게 뭡니까? 월급을 300개월 동안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 300개월. 그 대략 한 33년 4개월 정도 네. 이 정도 되는데요. 네. 300클럽에 가입했으면 축하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3년 일했으면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많이 한 것이죠. 27세 말씀하신 거에서 60세 딱 온전히 정년퇴직을 하면은 300클럽 정도 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보다 대략 한 5년 정도 빠른 것, 그게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 양육과 아파트 구입과 그러니까 주택과 자녀 교육을 다 감안했을 때 평균적으로 이분들이 30년 동안 일을 하시는 동안에 벌어들이는 세후의 총 소득은 어느 정도 잡힌다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저도 정확히 그렇게 이제 생애 총소득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인가는 정말 임금이 그렇죠. 계속 평균적으로 뭐 천차별로 올라가니까 다르겠죠. 좀 네. 그런 것 같고요. 제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득 말고 이제 네. 비용을 지출하고 나서 자산을 그렇죠. 기준으로 그렇죠. 해본다면요. 네. 보통 이제 50대, 60대 자산이라면은 대충 순자산으로 해서 5억 원 정도 됩니다. 아, 5억 원 정도. 예. 근데 이제 그게 5억 주택 포함해서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자산 순위별로 나눠 본다면은 네. 이제 제일 자산이 많은 5분위가 있을 거고 네. 자산이 제일 적은 그렇죠. 1분위가 있겠죠. 예. 이제 20%씩 나눈 것이니까. 그렇죠. 자산이 제일 많은 이제 5분위 같은 경우에는 한 15억 정도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 중간에 해당되는 3분위가 이제 3억 원 정도 되는데요. 네. 이게 이제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예. 한 5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값으로는 5억 원 정도라고 그러는데요. 중간값으로 따지보면은 대략 한 3억 원 정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 지출하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중간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자산은 하여튼 그렇게 넉넉지 않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부족하다고. 많이 부족해도, 부족하다고 그렇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86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해도 예. 20년을 더 살아야 20에서 30년을 더 살아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앞으로 수명이 더 늘어난다고 예. 치면은 이게 최소한
30년을 지탱을 하려면 30년은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0년을 살아야 되는데 동산 부동산 포함해서 중간 계층이 3억 원을 들고 있다. 순자산으로. 예. 60대 이후들이 가장 지출이 많은 비용이 어느 부분이고 아무래도 의료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예, 60대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대충 집을 출가하고 나든지 네. 독립하고 나서 당연히 퇴직하고 나면은 그 생활비가 줄어야 됩니다. 네. 그런데 왕왕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생활비가 더 늘어났다는 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 이해가 잘 안 예. 되죠. 그게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부모님에 대한 그 의료 비용. 부모님의 케어 비용 네.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60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처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고 예. 낀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는 혹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다 해서 이제 마처 세대라고 그러는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낀 세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런 쪽에 자기의 노후의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요. 지금 60대 이제 50년대생도 마찬가지겠죠. 자기의 노후 비용 부담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케어 비용도 꽤 큽니다. 예를 들어 지금 저의 연령대 있는 분들이 보면은 부모님이 요양으로 이제 이렇게 병원에서 한 달 내내 있다고 하고 풀케어를 받는다고 그러면은 한 달에 한 350만 원이 들어간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쪽에 이제 비용들인 것이죠. 이런 비용들을 이제 그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가 이런 부분에 건강보험 이외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아시다시피 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잘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케어에 해당되는 부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인지증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인지증의 치유는 괜찮은데 이거를 케어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거든요. 예, 그런 쪽에 이제 비용 문제가 있고요. 네. 또 하나 또 의외로 지출되는 비용 문제가 이제 자녀가 취업을 잘 못한다든지 하면서 이제 부모하고 같이 산다든지 그렇죠. 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60대에서 조금 생각지 못한 그런 비용들인 것 같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기업이 관심 있게 봐야 될 세대가 방금 말씀 주신 60대 그 낀 예. 세대, 예, 예. 마초 세대 같은데 이유가 뭐냐면 산업화의 혜택을 보기는 봤지만 예. 완전하게 본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본 것도 없고 예. 이 어중중하게 본 세대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학 졸업률 25% 전 출생 인구에 네. 보통 저들 세대의 출생 인구가 한 해에 한 70만 명 정도 잡는 것 같아요. 62년생, 뭐 63년생은 한 해에 한 100만 명 100만 명 태어나서, 정도 예, 되죠. 그래서 이제 베이비부머 그렇죠. 해당됩니다. 지금 한 25만 명 정도 되니까 그렇습니다. 4분의 1이 줄어버린 세대 아니겠습니까? 결국 한 명이 4명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시대가 곧 오는데 일단은 저희들 같은 베이비부머 1세대들이 부모님도 공양해야 되고 자식들도 돌봐야 되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는 가운데 자기 몸도 간수를 해야 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즘 이런 자산 운용이나 이런 일반적인 금융사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상품으로 물어오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어때 있습니까? 개인연금이나 이런 부분이. 예, 이제 결국에 이제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요구인데요. 네. 수익성이 좋으면서 안전한 것 없나 이렇게 저도 어디 가면 그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아니 강의도 많이 다니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예, 대해서. 예, 예. 저도 그렇게 물어볼 것 같은데 네. 그만큼 마음이 이제 그런 거죠. 여유가 없다, 예, 그죠? 예, 이제 뭐 당연히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있으면서 좀 그렇겠죠. 안정적인 것 예. 그걸 찾는데요. 요즘은 이제 그래서 잘 나가는 것은 이제 월지급식이라든지 이런 겁니다. 네. 예, 이제 그 은퇴 소득을 만드는 것이죠. 예. 예, 그런 상품들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많은 것 같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노후에 대한 상품이 조금 부족합니다. 아직은 예를 들어 이제 미국 잘 아시겠지만은 이제 장수연금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장수연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네. 장수연금이라는 것은 이제 한 80세나 85세부터 연금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금액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변액연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화된 연금이라고 해서 밑에 이제 바텀을 이렇게 최소 수익률을 보장을 해 놓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면은 그 중에 한 30%를 주식시장이 100이 좋아지면은 100이 올라가면 30% 올라간 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구조화시켜 놓는 그런 연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은 이제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요. 최소 수익률을 보장한다든지 최저 분배금을 보장한다든지 네. 내가 매월 받을 것에 최저 바튼 금액을 정해 놓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 나머지 관리는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아직은 이제 그런 상품이 부족하니까요. 개인들이 이제 이걸 모두 지금 상품들을 자기가 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품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지 못하고요.
크게 이제 세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가 종신연금이라는 네. 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자산에서 아까처럼 월 분배금으로 해서 받는 예. 것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험사에서 하는 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조화된 연금, 투자와 연금을 결합한 것. 그렇죠. 이 세 가지 축으로 해서 이제 노후의 상품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와 연금이 결합된 보험사에서 놓은 상품이 좀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자 상품에서 월 분배금을 이렇게 내주는 상품의 종류는 많은데 네. 그러는 이제 시스템이 솔루션이 없다고 그럴까요? 예. 개인들에게 도대체 주가가 막 올라갔을 때는 좀 덜 인출을 하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인출하고 떨어졌을 때는 덜 인출하고 이러는 이제 좀 체계적인 솔루션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도 아직 부족하고 해서 제일 모두의 아까 은퇴 소득이라는 걸 말씀 주셨는데 네.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예, 자산을 축적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요. 네. 축적한 자산에서 은퇴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것이고 예. 시장은 들쭉날쭉하고 나는 일정한 지출 금액은 받아야 되고 네. 이 세 가지의 어떤 어려운 상황을 솔루션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훨씬 어려운 것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아직은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그런마 단계입니다. 네. 종신연금, 월분배금에 따른 투자 상품에 네, 따른 맞습니다. 월분배금, 또 보험사연금 세 종류가 네,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종신연금 같은 거는 정부가 좀 더 깊게 관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들고요. 월분배금 같은 거는 이제 개인이 판단해서 결국은 근무하실 때, 근로하실 때 가입을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고. 보험사연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근데 보통 아까 요양에 계시는 부모님들 부양하는데 한 350 정도 평균적으로 든다고 말씀 주셨는데 60대들의 평균 소득이라 그럴까요? 뭐 은퇴하신 분도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 소득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60대 평균 소득은 제가 이제 평균 자산 정도가 나와 있어서 네. 그렇고요. 평균 소득도 물론 60대, 70대 나와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부분에서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60대 들어가서 자기의 소득이 대략 한 40% 정도 떨어집니다. 예. 예, 회사에서 근무하거나 직장을 가지실 한 때보다 절반 정도가 대충 떨어진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0대 들어가면은 이제 소득이 거의 연금 소득으로 거의 구성됩니다. 예. 그 정도이고 우리나라 60대까지는 그래도 고용률이 높기 때문에요. 대충 한 60% 정도 수준, 65세까지는 한 65% 정도 수준을 유지하니까 그래도 이제 소득은 그 전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재취업을 하면은 대략 한 40% 정도 떨어지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이고요. 한 65세를 넘어가면 이제 좀 떨어지고 70세 가면은 이제 완전히 받는 끊기는구나. 연금이 거의 자신들의 소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야, 방금 앞에서 말씀 주시기에 중간분이 소득을 보통 우리가 이제 20%씩 나누면 제일 소득이 낮은 분들은 1분이 20%, 그다음에 2분이 20%, 그럼 40%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보다 한 단계 높은 3분위 소득계층, 즉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까 김경록 고모님께서 박사님께서 약 3억 정도 은퇴할 소득 때 자산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3억 정도 자산이라고 하면 동산과 부동산을 다 포함하는 거겠죠. 결국 이제 이 돈을 가지고 부모님 부양하는 것, 자기의 노년에 대한 대비 이런 문제를 다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고 나면 연금 소득 가지고 의존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아까 그 상품 말씀을 드려서 잠깐 짬으로 에피소드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 게 저도 개인연금을 좀 몇 개를 들고 있거든요. 최근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저보고 개인연금 수령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가입할 때 뭐 건성으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완료가 되면 한 80에서 9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으시게 된다 월 그러더라고요. 그것만 믿고 뭐 한 8, 90만 원 생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1년에 딱 한 번 네, 1년 지급. 1년 지급 한 번을 갖다가 그렇게 말을 해버리니까 저는 이 정도면 그리고 이제 받는 연령 기간은 제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무한대로 해놨더라고요. 네. 제가 뭐 120세까지 살면 120세까지 거의 뭐 8, 90만 원 주는 걸로 이제 그렇게 상품을 소개하고 나니까 보통 저희들 같은 사람들이 그냥 가입을 해놓고 신경을 잘 안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상 이제 연금 혜택 받을 때가 됐습니다라고 뜩 봤을 때 깊게 주의 깊게 딱 들여다보면 그런 형태거든요. 네. 그럼 이거 황당하더라 말입니다. 1년에 받는 걸 갖다가 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네. 이건 제가 욕심이 과한 겁니까? 아니면 상품 설명이 잘못된 겁니까? 일단 이제 상품 그건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런 것 같고요. 예.
그 이전에 비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개인연금을 처음 들 때 금리가 12, 13%였습니다. 예. 90년 초에는 오직 더더욱이 그랬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율이 쭉 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예상했던 것보다는 이제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 종신연금을 사실은 종신연금을 60세부터 받으면은 네. 종신연금의 금액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장수연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네네. 그런 연금은 이제 60세부터 연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60세부터 한 85세까지 계속 운용을 합니다. 운용을 한 다음에 85세부터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평균 수명이 대충 그렇다고 그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수명 이후로는 자기가 불확실한 거예요. 네. 내 수명이 얼마나 될지. 그래서 평균 수명까지는 확정적인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연금. 네. 앞으로 20년 동안 내가 연금 받는 걸로 하겠다. 그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계좌에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더 살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 장수연금으로 내가 그리고 국민연금 이 둘로 가지고 내가 노후소득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는 이런 플랜이 사실은 제일 교과서적입니다. 그래서 호주 같은 경우에 이번에 이제 인출에 관해서 연금 리서치를 많이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냈던 자기들의 가장 이상적인 플랜이 뭐냐면은 네. 평균 수명까지는 투자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하고 네. 그다음에 평균 수명을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장수연금으로 대응한다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종신연금을 60세부터 수령하면 너무 적어요 생각보다 사실은. 그렇더라고요. 정기형보다 훨씬 줄어듭니다. 네. 왜냐하면 불확실성이 있으니까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은 보험사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이 그냥 불확실성을 85세까지 자기는 그냥 자기가 플래닝을 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네. 해버리고요. 그다음에 85세 평균 수명을 넘어가는 거의 부분에서는 국민연금하고 장수연금, 네. 그다음에 주택연금, 주택연금. 이 세 예. 가지만 하더라도요 예. 충분합니다. 지금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연금 개혁 이야기를 정부도 많이 하고 하니까 이제 국민연금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뭐 저는 초기에 가입을 했습니다. 88년에 가입을 했으니까요. 직장 생활을 86년부터 했으니까요. 네. 근데 제가 미국서 공부하는 동안에 이 한번 소위 말해서 퇴직금도 한번 이렇게 정산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걸렀다 그러더라고요. 그처럼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수혜받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계속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국민연금 받는 액수를 적어도 한 300만 원은 넣는다. 부부 합산되면은 예. 뭐 더 충분히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100만 원도 안 된다는 분도 물론입니다. 계시고요. 예.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 겁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가입 기간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가입 기간과 금액. 예, 예. 예. 이제 금액도 물론 중요한데 예. 가입 기간이 이제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국민연금의 제일 중요한 이슈가 그 네. 편차입니다. 예. 그 사각지대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40만 원 정도 이하를 받는 사람의 비중이 대략 한 50%가 어휴. 넘습니다. 그런데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올해부터 받을 때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110만 원을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은 사람은 평균적으로 이제 받기 시작하는 것이 100만 원을 훌쩍 넘었다는 그러네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은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은 70대, 80대 분들. 아까 88년이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시작된 기간이니까요. 네. 이분들은 훨씬 일찍 직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나머지 가입 기간이 이제 좀 그렇죠. 짧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학을 갔다 온다든지 하면서 기간이 비어 있는 경우, 네. 그게 이제 일시금을 반납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된다고 수납한다든지 하는 것을 그걸 이제 할 수는 있는데요. 그걸 이제 안 하신 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랜서로 있으시면서 사실은 혹은 뭐 지역에 있으면서 네. 예,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전업주부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납부 예외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의무 대상이 아닌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가입 기간이 짧거나 그다음에 아예 가입을 안 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입을 안 했거나 이런 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18세에서 한 59세까지가 국민연금의 의무 가입 기간이라고 그렇죠. 보면요. 예. 거기서 거의 한 40% 정도가 사실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또 이슈 중에 하나가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다시 좀 더 충실하게 하는 것인데요. 그 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부부도 이제 같이 그러니까 임의 가입인 것이죠. 임의 가입을 통해서 국민연금을 가입하게 하는 것, 이게 상당히 사실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 연한들이 보통 짤막짤막합니다. 사실은 네. EU 국가들하고 이제 비교해 보면요, 우리나라가 EU도 이제 공적연금, 우리나라도 국민연금 이렇게 본다면은 거의 우리나라가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가입 네. 기간이요. 예, EU 국가들이 한 35년, 우리나라가 한 18년, 19년 네.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거의 절반 정도이잖아요.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이 이제 연금이 충실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입 기간이 일단 길다는 그러니까, 것이죠. 예. 거기가 평균이 35년이라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40년 가입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아까 지금 요즘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30세 취업을 하고 네. 그다음에 55세 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렇죠. 가입 기간인 것이죠. 예.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연금 이야기하는데요. 연금 제도는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서구 국가들이 하는 연금 제도는 다 들고 와서 세팅을 해놓았습니다. 네. 해놓았는데 연금 제도가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더라도 노동 시장이 취약하면 안 됩니다. 네. 예,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노동 시장이 이걸 잘 못 받쳐주는 것이죠. 정년이 다른 나라의 서구 국가들보다 빠른 편이고 주된 직장에서 일하는 기간이 짧은 편이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는 시기는 늦은 편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연금을 조금 부족하게 만든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국민연금의 개혁 전체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도 이게 제일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네. 이 부분을 사실은 뭐 정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각지대를. 그래서 이전에는 1가구 1연금을 했다가 이제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1인 1연금으로 바뀌었는데 네. 그럼에도 아직은 사각지대가 많은 편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정 안정성에 대한 국민연금 개혁 부분인데 네. 이거 정말 이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네.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안 물론 이제 통과된 건 아닌데 일단은 일환이 이제 9%에서 13%를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이제 45%로 올리고 하면서 조금 더 내고 조금 더 받고 이러면서 국민연금의 이제 그 적립금 소진 기간을 한 6년 정도 뒤로 미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도 많습니다. 야, 이건 뭐 6년 미룬 것이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인가 하는데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만일 통과된다고 그러면 네. 왜냐하면 보통은 이제 서구 사회는 한 18% 20%보다 넘게 이렇게 이제 국민연금 소위 말해 공적연금 보험료율을 내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9%잖아요. 그렇죠. 네,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네. 근데 이건 못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13%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조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연금은 이러나 저러나 개혁안이 통과되게 해야 됩니다. 아주 거대한 마스터 플랜을 멋있는 마스터 플랜을 갖다 놨는데 통과가 안 되면 소용이 없어요. 네. 그러려면 이게 1년, 2년, 3년 통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보험료율을 훨씬 높이 올려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보험료율을 13%로 빨리라도 올리게 네. 하는 것 그게 이번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계속 개혁을 해야죠. 네. 네. 네, 그래서 개혁을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개혁의 방향이 우리나라는 거의 지금 이제 모수 중심입니다. 모수 중심은 뭐냐면은 보험료율을 얼마나 올릴 것인지, 네. 그다음에 몇 살부터 받을 것인지, 뭐 예. 65세 받는 것을 67세로 늘린다든지 그러는 것이고 소득 대체율을 얼마를 할 것인지 예. 이게 이제 모수 개혁입니다. 네. 이런 이제 모수 개혁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모수 개혁으로 이제 이런 우리나라의 적립금 문제 혹은 재정 안정화 부분을 완전 해결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해결은 가능한데요. 해결을 하려면은 많은 이제 충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젊은 세대가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든지, 안 그럼 받을 사람들이 약속하고 달리 적게 받아버려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수 개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니까요. 아무래도 세대 간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 충돌 문제, 컨플릭트 문제들이 일어나니까요. 이런 문제에 지금 대부분 집중하고 있는데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네. 지금 국민연금은 부분 적립 형태이거든요. 네. 부분 적립 형태라는 것은 국가가 나중에 세금도 들어올 거고 네. 그다음에 국민들이 자기들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거기에 대한 운용된 돈을 이제 다시 돌려받는 것 이게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불투명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완전히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분리해서 마치 퇴직연금처럼 자기가 그냥 돈을 넣고 완전 적립식이라고 그러죠. 네. 자기가 넣은 만큼 자기가 받는 것이고 네. 거기서 운용된 성과만큼 자기가 받는 것 네. 이렇게 하나로 분리하고 또 하나는
이제 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세금으로 처리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니까요. 이것은 이제 정부가 컨트롤해야 될 부분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구조 개혁을 하자는 이제 주장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이번에 국민연금 개혁에서는 사실은 이제 구조 개혁은 이야기가 없었고 모수 개혁만 이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는 조금 타치를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한 예가 이제 일본 같은 경우죠. 일본은 네. 이제 공무원연금하고 소위 말해 후생연금을 합쳐버린 것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일종의 구조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부분에 구조개혁에 대한 논의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 지금은 이제 이번에 첫 번째로 이게 일안이 되고 이게 언제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되겠죠. 그거 되는 것까지 그래도 저는 뭐 의미가 조금은 있다고 봅니다. 예, 그다음에 여기서 그치지 말고 또 이루어져야 돼요. 예, 그렇게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여기서 그치지 말고 또 상시적으로 개혁은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구조개혁에 대한 이야기 좀 어렵긴 합니다. 복잡하고요. 그런 부분의 이야기도 이제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경록 박사님 생각하시기에 일반적으로 네. 우리가 40%에 계시는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다 포함해서 한 350 정도 연금을 혜택을 받으려면 월 네. 국민연금, 개인연금, 또 주택연금 이 세 가지 연금으로 해서 비중을 어떻게 대부분 최저생계에 해당하는 이런 자산을 받으시는 분들 또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주택연금은 생각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진 않습니까? 예. 이제 주택은 물론 이제 주택의 보유 비중은 낮기는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택들을 다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현재 주택연금을 받는 사람들의 평균 이제 주택 가격이 3억 7천만 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높게 보실 필요가 없고요. 그렇네요. 3억 7천만 원이고 대략 한 110만 원 넘어 받습니다. 월 수령이고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조금 저소득층에서는 좀 더 후하게 주게 되어 있거든요. 예. 예. 저는 이제 주택연금을 자기가 어렵게 살면서 주택을 끝까지 보유하고 주택연금을 안 받는 사람들은 저는 일종의 이제 자린고비하고 다를 게 뭐 있나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자린고비가 굴비 매달아 놓고 그다음에 밥하고 간장만 먹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주택이라는 것도 자기의 은퇴 자산이에요. 이걸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은퇴 자산에 가서 여쭤봤더니 은퇴 자산에서 꼭 빼야 할 것 했는데 주택 하려고 말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주택 자산을 은퇴 자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 자산입니다. 중요한 은퇴 자산이고요. 자기의 은퇴 자산에서 빼야 할 것은 결혼 자금입니다. 네. 자녀 결혼 비용을 빼놓고 봐야 돼.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주택이라고 답을 하신 것은 그만큼 주택 자산은 이제 옆에 이렇게 푸드사이드 해놓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자기가 평생에 자산을 저축을 해서 적립한 것입니다. 그러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소득이 모자랄 경우에는 이 주택 자산에서 주택연금으로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런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후에 내 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기초연금 받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것은 가만 놔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택이라는 것을 매달아 놓고 그냥 보고만 있는 그런 자린고비와 사실은 비슷한 행동이라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꼭 좀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금 주신 세대 분들이 자린고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좀 변호를 해드리면 부모님 세대에게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근금 전략해라 그랬고 또 자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지만 부모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그런 습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각 국별로 비교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복지 문제를 이야기하면 특히 북유럽 예를 많이 드시고요. 뭐 국회에 나가든지 뭐 다른 전문가분들 말씀을 들 때. 근데 아까 일본 같은 경우는 역으로 하는 계산 방법을 또 소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다른 국가들의 좋은 제도를 다 가지고 와서 국민연금을 시작을 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다 가지고 와서 이렇게 만들었음에도 무엇이 잘못됐다고 할까요? 다 가지고 와서 문제 만든 것은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그냥 공적 연금의 시스템이고 그 중에서 이제
부분 적립 형태를 취한 것이죠. 그런 형태로 이제 우리나라 공적 연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요.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예측 오차는 초기에 이제 공적 연금을 세팅하려다 보니까 조금 후하게 줬어야 되고요. 네. 사람들이 그래야 이제 지역도 가입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출산율 전망입니다.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질 줄은 이제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죠. 네. 지금도 이제 앞으로 아까 이제 그 우리 연금의 재정에 있어서 아까 성장 이런 네.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성장을 하려면 이제 인구가 받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이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 지금의 이제 90년대생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한 70만 명 이렇게 태어날 때입니다. 네. 그래서 출산율이 좀 떨어지더라도 출산화 숫자는 유지가 돼요. 네. 그러니까 25만 명, 얕은, 예, 아주 낮더라도 25만 명 이렇게 태어나는데요. 그다음 세대에 가면은 이제 인구 숫자가 40만 명입니다. 여기서 출산율이 이렇게 유지가 되면은 이제 출산화 숫자는 10만 명대로 떨어지게 돼요. 이제 출산율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조금 착각하기 쉬운데요. 출산화 숫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출산율이 유지된다면은 이제 좀 있으면은 그 다음 세대에 이제 툭 떨어져서 40만 명대 태어난 세대들이 있습니다. 이 세대 네.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출산화 숫자가 10만 명대에 접어드는 것이죠. 이 구조로서는 국민연금의 시스템이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제일 큰 예측 오차 부분이 사실은 여기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수명도 길어진 부분.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속된 말로 양방으로 이제 예측 오차가 생겨버린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서구 국가들도 다 경험한 바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서구 국가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조 개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연금을 완전히 페이 애즈 유고 방식이라 그럴까요? 이제 네. 그런 방식으로 바꿔버리는 다 쓰고 거죠. 그냥 버리고 그렇죠. 다음에 예, 또 예, 세금으로 그때 충당하고 세금으로 충당하고 예. 하는, 왜냐면 다 적립이 이제 고갈이 돼 버렸으니까요. 이제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지금 부분 적립 방식이 과연 이게 유효한가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개혁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완전 부가 방식하고 완전 적립 방식으로 두 개를 나눠버리는 것입니다. 네. 두 개 어정쩡하게 섞어가지고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 예.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자는 명확히 하자. 것이죠. 세금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국가가 명확히 이걸 보고, 그렇죠. 예, 그러면 국가는 출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것인 거고요. 네. 개인들은 내가 적립한 부분은 내가 다 받게 하자. 왜 내가 적립해놓고 내가 못 받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완전히 분리해서 보는 것이 소위 말해 구조개혁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안 네. 그래도 보니까 올해 KDI에서도 이제 이런 리포트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국민연금의 이제 구조개혁 부분인데 주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정쩡하게 부분 적립으로 섞어 있던 것을 분리를 해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논의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저출산이 아니라 출산화 숫자도 되고 수명도 길지 않을 때 부분 적립으로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이 그 반대로 출산화 숫자는 확 줄어들고 수명은 길어질 때 이게 유효한 시스템인가 이걸 바꿔야 한다. 그 논의들이 이제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부족한 부분은 사실은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9% 차이가 내고 이제 국가에서 9%에서 그렇죠. 18%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은 4.5 내고 기업이 4.5에서 9%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제 퇴직연금을 더하면은 퇴직연금이 8.33% 정도 됩니다. 네. 이 둘을 합치면 17.3%이거든요. 공무원연금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공무원들은 제가 어디에 이제 강의를 가보면은요, 공무원들은 표정이 밝으셔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공무원들은 그 당시에 맞벌이를 하신 부분이 많아가지고요. 그렇죠. 두 분이 공무원연금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니까 표정이 아주 밝으세요. 그런데 이제 일반 회사원들은 그렇지 못하죠. 이 차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차이를 보면은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닙니다. 결국 가장 큰 차이는 9% 나머지에 해당되는 퇴직연금이 제대로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전에는 우리가 퇴직금 제도해서 누진 방식으로 해서 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이제 중간정산이 가능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중간정산이 상시화돼 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중간정산을 해버리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2005년 12월에 이제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도는 도입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이 부분이 미흡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첫 번째 주요한 과제가 이제 국민연금을 구조개혁이라든지 안 그러면 지속 가능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것 하나이고요. 그다음 나머지 하나가 이 사적 연금의 가장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퇴직연금을 좀 이 부분을 이제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아직 미흡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지 지금 거의 19년 이렇게 지났는데요. 아직 많이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그래서 사적 연금을 이제 활성화. 그건 이제 다른 서구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국가가 이런 인구 시스템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요. 국가는 일종의 리밋을 이제 한도를 딱 두어버리서 이 정도의 책임으로 이제 끝내고 나머지 부분을 이제 사적 연금으로 해서 개인들이 이제 준비하게 하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 제도는 다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제도의 운영이나 개인들이 여기서 이제 자기의 연금 관리하는 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아직은 좀 부족합니다. 근데 그 부분도 이해가 되는 게 대기업군하고 중소기업군하고의 근로자들의 어떤 인식 차이, 근로소득의 차이. 결국은 개인적인 임금 제도가 퇴직연금 제도가 그래도 정착이 되려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 절대적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 평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게 봤는데 쟤들은 이렇게 봤네. 그러면 이 대기업의 근로자 계시는 분들하고 중소기업 근로자분들하고 이 퇴직연금에 대한 어떤 정부가 해줄 수 있는 어떤 법적인 거나 어떤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네. 예,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예, 사실은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DB형을 많이 택하고 있고 물론 이제 공기업들은 DC형을 택하고 있지만요. DB형 같은 경우는 임금 상승률만큼 올라가고 대기업이 그렇죠. 탄탄하기 때문에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은 부분이고요. 우리나라의 거의 뭐 85% 이상의 이제 고용 취업자의 그 정도 숫자가 중소기업에 들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사실은 제일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고용 시장이나 뭐든 간에 하여튼 이렇게 우리가 이중 시장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요. 중소기업이 취약한데 그래서 중퇴기금이라고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이 이걸 이제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30인 이하로 되어 있고 네. 이게 뭐 의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초기 단계라서 가입 비중도 낮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중소기업에서는 저는 이제 희망이 아닐까 싶고요. 네. 일종의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하는 게 국민연금이라면은 이제 중소기업 사람들 이게 이제 30인 이하지만은 나중에 50인, 100인 이렇게 이제 늘어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잘 운영된다면은 언제 나중에 50인, 100인으로 이렇게 한다면은 이게 일종의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국민연금처럼 그런 이제 기금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네. 예. 이것들이 이제 제가 앞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중요한 벤치마크입니다. 예.